민족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유럽 공동체를 향한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럽 공동체를 향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구상은 특이하긴 하지만 현실성은 없는 생각점으로 여겨졌었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유럽의 국가들은 또다시 발발할지도 모르는 미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민족 국가 체제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유럽 공동체를 향한 여정에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은 독일에서 서독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에 처해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독의 초대 총리였던 콘라드 아데나워는 적극적으로 서유럽, 특히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 1870년 독일이 통일된 후 이후 80년간 독일과의 전면적인 전쟁만 3번을 벌인 상황에서 더 이상 독일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프랑스는 종전 후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국력을 회복한 독일은 프랑스와 최소한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국력을 지닌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독일과의 잠재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미리 없애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추는 역시 경제적인 협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였던 장 모네와 외교부 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은 슈망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에는 이후 서유럽의 통합을 위해 우선 경제와 정치 부문에 있어서의 통합을 시작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참여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석탄과 철의 생산량을 관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상호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자 했는데, 이는 철과 석탄이 전쟁 수행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유로 독일 정부는 재빠르게 참여 의사를 발표했고, 이어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정도의 협상을 거쳐 1952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프랑스와 서독을 중심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양국은 상호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데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 참여한 6개의 국가, 즉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후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57년 로마에서 이후 로마 조약으로 알려지게 될 조약이 체결됩니다. 로마 조약은 두 가지 내용에 있어서 특히 중요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조약의 결과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출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이후 원자력 부문의 생산과 연구, 그리고 생산된 원자력의 경제적 이용에 대한 논의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통해 이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한다는 유럽 통합의 동기가 여기서도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로마 조약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유럽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탄과 철 같은 특정 생산품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했다면, 유럽 경제 공동체는 경제 부문 전반에 걸친 협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개국의 참여로 시작된 유럽 경제 공동체는 회원국끼리의 무역 관세 제한, 외부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의 공동 관세, 그리고 회원국 내에서의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했죠. 그러나 유럽 통합을 향한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회원국들의 태도 역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주었는데요. 프랑스는 1950년대 알제리 독립전쟁을 겪으며 극심한 내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제4공화국이 무너지고 샤를 드골이 새로운 공화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보수적이었던 드골은 유럽 공동체 내에서 프랑스가 최대한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로마 조약 이후 기존의 6개국에 이어 새롭게 참가하고자 신청한 영국과 덴마크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특히 강력한 경쟁국이었던 영국이 가입하게 되면 공동체 내에서 프랑스의 위치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덴마크는 드골이 물러난 이후인 1973년에서야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죠. 한편 영국이 가입한 이후 2년밖에 채 지나지 않은 1975년에 이미 탈퇴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는 사실은 이후 역사의 흥미로운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유럽 공동체의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프랑스와 드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제 호황이 끝나고 1973년 오일 쇼크가 벌어지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경제 위기를 맞이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의 국가들은 관세 제한,
자유로운 자본과 인력의 이동과 같은 애초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남유럽 국가들, 즉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이 민주적인 정권으로의 권력 이양을 겪고 나서 유럽 공동체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기존 회원국들은 난색을 드러냈죠. 이는 무엇보다도 남유럽 국가들의 농산물 가격이 기존 회원국들의 가격보다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남유럽 국가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면 자국의 농업 경쟁력이 유럽 공동체의 시장 내에서 떨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975년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던 그리스는 긴 협상 과정 끝에 1981년이 되어서야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보다도 더 늦은 1986년이 되어서야 가입할 수 있게 되죠.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세부적인 규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영국의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가 한 I want my money back 라는 말은 이 시기 회원국들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 통합을 향한 여정이 큰 난관에 부딪힌 국면에서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독일의 통일입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급작스럽게 무너졌을 때 주변국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처음에 독일의 통일을 결코 기쁜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통일된 그리고 그에 따라 강력해질 독일은 주변국들에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국들은 자신들이 독일의 통일을 거부할 명분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이들은 약 40년 전 유럽 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막 시작되었을 때의 동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즉, 유럽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고 그 안에 독일을 묶어놓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미테랑의 이런 생각에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헬무트 콜 역시 동의했는데, 이는 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일의 통일을 주변국들의 승인하에 안정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유럽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92년 앞서 말씀드린 기존 기구들의 기초 위에 유럽연합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은 마스트리트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에 따라 사법, 외교, 이민, 환경, 보건,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1999년까지 공동의 화폐가 도입될 것 역시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995년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웨덴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냉전체제 하에서 중립적인 정책을 펼쳤기에 그동안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가입이 거부되고 있던 상태였죠. 또한 2004년에는 이전에 공산권이었던 10개의 국가가 새롭게 유럽연합에 가입합니다. 한편 이렇게 국가 단위의 확대와 더불어 통제나 검사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쉥겐 협정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실생활에서 통합된 유럽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쉥겐 협정은 1985년에 체결되었지만 현실화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들로 인해 실제로는 1995년이 되어서야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유럽연합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와 난민 문제로 인해 각국 내에서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극우 정당들이 부활하고, 이들에 의해서 유럽연합이 자국의 이익과 주권을 침범하는 기관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벌어진 국민투표, 그리고 그 결과 2020년 1월 이뤄진 영국의 탈퇴는 이런 유럽연합의 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과연 21세기 유럽연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